지금 시장은 여유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수요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혹시 뭐 강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번에 막 오른다 해서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두 달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지역은 자, 교수님, 최근에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송파구의 잠실동, 강남구의 삼성, 대치, 청담동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죠.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거고 이게 서울 집값에 앞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플러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해제했을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네. 실거주 위주의 어떤 주택 정책의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그 투기의 조짐이 있을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통해서 투기의 어떤 분위기를 좀 잠재우고 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토지 허가 구역이 우리 17, 18, 19년, 20년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지금 강남이 뭐 폭등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허가 거래 허가를 묶었고 작년에도 사실 허가 해제하는 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실거주자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계약을 하고 나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그렇게 안 하면 못 산다라는 거죠. 네, 허가를 안 해줘요. 계약을 할 수 없고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만 거래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위기가 강남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풀었는지 우리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르고 있는데 왜 풀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 그리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 특히 뭐 도봉구, 또 성북구, 또 금천구 뭐 이런 쪽들은 지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 외곽도 그런 데다가 지방은 거의 뭐 다 아시잖아요. 안 좋죠. 네,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강남까지 하락으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면 전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있겠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풀까요? 그죠? 거래 허가를 하는데도 잘 올라갔잖아요. 네. 그 풀었다는 건 우리가 이면을 생각할 게 가격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걸 판단하고 이걸 풀어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도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엄 사태로 인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상으로 그냥 컨센서스라고 그럴까요? 추측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민주당 집권했을 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잖아요. 뭐 그전에 뭐도 똑같았고 그렇다면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정상화 수준에서 그리고 규제는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도 줄였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풀었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정권마다 어떤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측하는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음모론, 좋게 얘기하면 전략? 그쪽 분들의 친시장적인 그분들 입장에서 이거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 풀어야 가격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매도하는 분들한테는 찬스죠.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준비하던 분들한테 계엄이 터지면서 타임을 놓쳤잖아요. 이거 잘 안 사.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의 어떤 그 부동산을 잘 알잖아요. 또 부동산을 또 해박해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처리하고 나왔을 때 뒤에서 이어지는 추가 매수가 과연 계속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대출 영업본부장을 좀 안다 그랬잖아요. 네. 대출 영업본부장님 말씀이 풀리고 나니까 조금 문의가 늘었다고 하세요. 문의가 늘었다. 네, 조금보다 더 많은 수준? 뭐 만약에 평소에 한두 명 왔으면 두세 명 이러면 조금 는 건데 한두 명에서 뭐 세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오시나 봐요. 좀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후치담보, 자기가 집이 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건 지금 아직 안 풀었거든요. 안 풀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사두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수요를 약간 제어하는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혹시나 더 튈까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대출 영업을 하러 온 거잖아요. 대출 상담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정도 분들은 이제 조건이 안 되거나 돈이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가신다 그러고, 반 이상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푼 거는 잠실, 삼성, 대치 이쪽인데 여기 많이 그럼 문의가 늘었겠네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서초 반포를 묻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초 반포가 지금 올라가서 딱 A라는 라인에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머지 지금 이 친구들이 B라는 라인에 있다가 A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일단.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반포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국이 여기 4개가 풀었는데 얘네들이 올라와주면 우리 더 여기도 가야지. 조금 더 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수요자들이 조금 더 붙는데 너무 비싸게 올라다 보니까 네네. 빠꾸 맞는 분이 50%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은 전형적으로 네. 그 자산가들 여유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수요가 과연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혹시 뭐 강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번에 막 오른다 해서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시장 보면서 수요가 또 받쳐주는지 보고 한두 달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그 바람에 이게 이제 강남에 만약에 3달, 4달 더 가주면 또 동생들이 또 따라 올라가는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IMF에서 보고서가 2월 7일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디레버리징에 대한 게 강하게 있어요. 네. 옵션이. 그 부분은 정부가 제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트랙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정책과 일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약간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제가 아는 반포에 사는 분이 집을 뭐 샀는지 한 4년, 5년 됐는데 그 사이에 당연히 집을 샀으니까 뭐 부동산에서 연락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분이 한테 집을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매수가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집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이제 먼저. 네. 그런 것도 이거랑 좀 연결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출 문의랑 네네. 매수가 늘은 건 확실한 거죠. 늘은 건 확실한데, 이제 이게, 우리 그 아시는 분이 만약에, 이게 뭐 한 달 동안 계속 전화 오면은 진짜 확실한 매수고. 진짜 확실한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좀 오다가 2, 3주 지났는데 좀 약간 다운된다. 끊긴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후자에 어떤 플레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파실 분들은 이때 파셔야 되겠죠? 네, 그쵸?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죠. 다시 조정기에 들어가면 네. 일단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진보 어떤 정책상 과도한 투자 수익을 하는 것은 불로소득에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선거 대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공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소유자들은 미리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1, 2년 내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했던 분들이 지금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또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닝 되는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고요. 풀었음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또 충격이 더 커요. 차라리 없던 게 낫죠. 그죠? 이럴 시나리오도 예측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값일 때 팔고 그러면 누구나가 지금 느끼는 게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때 이제 다시 살 생각을 하겠죠? 뭐 이런 플레이의 시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뭐 반포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르겠지만 더 오를 것 같아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팔 수 있다면 파는 게 네, 80분들은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기사 보니까 잠실도 이제 30억 시대가 열리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능은 한데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네, 제 생각에. 분양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GDP 상승률 이런 거 배율 나오잖아요.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이걸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올라가는데 이게 채권 매수액도 뭐 바로 직결되는 요인은 아니지만요.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채권별 순매수액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차례대로 2022년, 3년, 4년입니다. 다 늘었잖아요. 하나 준 게 있어요. 은행채. 은행채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올랐잖아요. 지방채까지. 그러면 이 종류별로 말고 순채권에 대해서 전체를 따져보면은 개인채권 순매수액 연도별 추이예요. 보시면 19년, 20년, 21년 때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봤겠죠? 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은 2022년에 판 분도 계시고
23년대 판 분도 계시고 4년대 판 분도 계실 텐데 팔아서 어디다 투자할까요? 우리 전형적으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이나 금 원자재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저 구독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냐 안 오르냐가 아니라 부동산이 고점에 갔을 때는 정리하고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약간의 VIP나 자산가들은 이 플레이를 하셨다. 이번 어떤 상승장에서 털고 한 번 조정받을 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시장 사이클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거래량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년도에는요, 좋을 때 한 달에 평균 한 500건 정도였어요. 지금 50에서 100건밖에 안 돼요. 신고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뭐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페이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부동산에도 존재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2월에 옥수동에 안 팔리던 금 매물이 거래되고 함남도 성수동에도 매물이 실종되며 가격이 상승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여기 이제 옥수동, 함남도, 성수동이라는 거죠. 여기도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싶다. 성수동은 주택 부분은 그렇고요. 상가 부분은 또 역전이에요, 거꾸로. 상가 부분은 또 잘 나가다가 요즘 약간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매입하시거나 이럴 분들은 좀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택 부분은 일단 주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입지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삼천리 3편가요? 거기서 77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에. 거기 전망이 좋게 나오잖아요. 세우면. 그게 이제 사업소 다 체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주택 주거지들한테 점점 성수동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잠시 물건이 들어가겠죠. 시장이 근데 전반적으로 죽지 않고 강남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풍선 효과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일단 따라갔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쇼크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여기 동들이 결국엔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라 불리는 그 동들이 좀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그 외에 이제 구들도 되게 많은데 서울에 그 외 구들은 1월에 2월 지금 그 집값 상황은 어떤가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보합 정도? 일단 따라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어느 정도 그 심리를 누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공급량이죠. 살 사람은 10명인데 물건이 30개 돌아다니면 암만 담합을 하고 물건을 재운다 그래도 결국은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강동구도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왔는데 전세 가격이 버티고 있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원래는 6, 7억 정도 8억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억, 11억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1월 20일부터 잔금 시작해서 3월 초까지가 입주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2월 말 됐으니까 거의 다 됐잖아요. 근데도 물건이 몇천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담합의 성질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가 너희가 10억을 부르고 있어? 우리 11억. 그래서 헬리오시티도 올랐어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한 10,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버티고 있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1, 2주 됐어요. 1, 2주 전에 370명인가 하는 분들이 그 1, 2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불법 거래나 이 담합 거래에 대해서 다 처벌받고 과태료 매기고 다 했습니다, 지금. 그게 뉴스가 나왔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가격 어떤 패턴이 담합이 좀 심해지고 있구나. 방심을 하고 방치를 했더니 또 일부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일부러 방치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혼재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세 가격 내려가고 있어요. 4주째 0.4%, 0.5% 내려가는 수출이 나오는데 그 물량들의 10억이 소화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빠져나간 것들하고 분명히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간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5,00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었는데 그게 조합원들이 5,000명이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5,000세대가 비는 거 아니에요? 딴 데 살다가 20일을 다른 데 살다가 5,000 가구가 지금 당장 세입자를 채워야 되는데 잘 안 채워지면 전세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프레온 단지는 버티고 있는데 옆에 단지들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수요자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이 선행지표잖아요.
그럼 그거의 어떤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면, 그러면 현재 거래되는 어떤, 지금 조합원분밖에 거래가 안 되지만, 그 거래량이 이제 줄었어요. 거래량이. 네,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3월부터 해서 동대문구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은평구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올해 많아요, 구가. 근데 강남 3구는 좀 없고, 도리어. 그 지역들은 동대문구는 심하게 아마 조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성북구랑 연결되잖아요, 붙어서. 성북구의 그 미아동 하나폴의 땡땡땡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P 한 8천 되거든요. 지금 아직 입주가 좀 남았는데, 그러면 그 현상하고 입주 물량 공급 터지는 거하고 합쳐지면 동대문구에 만세대 들어옵니다, 올 한 해. 동대문구에 집을 사실 분들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가을, 겨울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동대문구라든지 몇 개 지역은 제가 볼 때 올해 하방 조정을 수도권처럼 좀 크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 동작구도 약간, 동작구 기억나시면 땡땡 클래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5월에 입주했잖아요. 작년에 6월 달에 입주했는데, 거기 마이너스 P가 7천에 거래됐어요. 최근에 11월 달인가 12월에. 그러면 분양 다 받아놓고 뭔가 못 버텨서 내는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가격에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고분양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포지션을 잡은 것 같고, 나머지는 따라가려고 하다가 너무 오버슈팅 돼가지고 그 따라오는 배우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송파구에도 뭐 소단지지만 독립 아파트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P인데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됐고, 이런 걸 이제 시장마다 완전히 다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좀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도 한번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지금 삐 처리돼서 나갈 건데 뭐 이라든가 이미 집값 상승을 얘기하시지만 이게 전국적인 집값, 뭐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강남 3구 같은 뭐 선호 지역은 상승하고 지방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뭐 그렇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이나 보합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수님과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게, 집값 하락은 맞지만 이쪽은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강남 3구는 더 간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요거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은 강남 3구가 지금 좀 더 오르지만 앞으로 조정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계속 간다. 이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여기는 좀 다를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집값 양극화 생각하시더라고.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양극화돼서 고차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이제 대체지가 생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남 3구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의도 목동이 다시 재건축 됐을 때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남 3구는 지을 때도 다 지었잖아요. 대단지 빼고는 그렇게 살기 쾌적하지 않습니다. 식당 한 번을 가려도 30분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30분 걸린다는 게 차가 막힌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근데 일단 그 신호등도 많고, 집에서 나와서 가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와 10분이면 다 가거든요. 차들이 안 막혀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강남 3구에 실제 살아본 분들은, 저도 한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옷이 명품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탐욕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남에 살면 일단 인정받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데 막상 아파트 가보시면 대단지 외에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엘리트 있잖아요. 엘리트라든지 최근에 지금 원밸리 이런 거 빼고 다들 기존의 형태가 요즘 스타일로 바뀐 아파트들이 2008년 10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홈 오토 비슷한 게 이런 것들이. 그거 지금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입주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벌써 16년 차, 17년 차잖아요. 20년 차에 조금 있으면. 근데 재건축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조경은 참 잘 돼 있어요. 5천 세대짜리들이 조경은 잘 돼 있는데, 그때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 대형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나 최근에 뭐 고덕동에 그쪽에 부지가 택지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 데서는 막 대형 막 헬스 이런 데, 또 개포프레 이런 데 대형 헬스장에 들어가가지고 커뮤니티가 의리의리 하거든요. 뭐 원벨리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송파 그쪽 뭐 엘리트 그쪽은 그 커뮤니티가 그런 것들이 예정에 짓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송파의 그 삼성역 GTX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올해 선반영된다 그러잖아요. 개통될 때쯤에는 이미 반영된 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추산을 생각해 보시면, 조정이 될 수 있을, 제품도 봐야 되잖아요. 입지도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한 건설사가
짓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갑자기 물량이 크니까 컨소시엄으로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재건축 조합들 2,000, 3,000세대 넘는 단지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입찰을 한 시공사 컨소시엄 안 한다 이래요. 컨소시엄을 하면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자가 좀 생기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간 강남 3구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3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는 2배에서 220% 정도 올랐는데 강남은 조금 피크가 난 것들은 다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계산을 해봐도 이게 유지되는 건 약간 오버슈팅 같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고소득자 이 숫자를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데 지금 요건 다음에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고소득자들 중에 요새 젊은 고소득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유튜버든 뭐 가수분이든 뭐 여러 웹툰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물론 엄청 벌어서 뭐 50억, 100억 벌었으면 사겠지만, 그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김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네, 한 뭐 100억 가지고 있어요. 네. 없지만 100억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50억. 자, 50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 강남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지금 강남 집값이 그러면 30억인데 얘가 40억, 50억 될까?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그러면 거꾸로 비트코인은 50억이 60억 될까? 더 될 것 같잖아요. 네. 시장 환경이. 그러면 강남이 만약에 시나리오가 2개잖아요. 강남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면 네.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 거고 강남은 내리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면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투자를 선택하겠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로 제가 아는데 네, 2,100만 거기서 지금 반감기 다 주고 100만 개인가? 500개 안 남았잖아요. 얼마. 네. 그러면은 내려가는 데는 제한적이고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것은 약간 리미트가 없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다고 할 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배팅 심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더 들고 있다가 강남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제 최고의 시나리오고 네. 아니면 지금 사고 그냥 나머지 갖고 차익 실현이죠. 쉽게 말하면 강남 사고 나머지 20억 갖고 올라가길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번 사람들이 다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일단 이 강남 3구가 색깔이 다 다른 게 근데 이게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게요. 목동 내지 노원 이쪽에 그 학원들 있잖아요. 네. 학원들이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자꾸 좀 가게들을 양도하는 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동이 왜 학생이 줄어요? 목동은 3대 교육. 아니 학원이 안 돼서 학원이 그러니까 목동은 딴 데 비해서 덜한데 나머지들은 지금 학원 폐업이 제가 알기로 지금 매물이 작년에 2배가 나왔거든요. 몇천 개가 나왔거든요. 젊은 층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강남 뭐 대치로 더 집중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리어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강남 대치로 또 가는 거예요. 더 쏠린다는 거군요. 네, 쏠림이 학원이 늘어나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네. 평균 매출은 또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네. 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묘한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강전파라 그래서 강남 전세파 학군 수요가 지금 예전 같지 않거든요. 불이 났어야 되는데 학기가 바뀌는 때가 와도 전혀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조금 다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점에도 우리가 약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생각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체지는 아까 말씀 대체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포구와 동부 이천동 쪽이 개발되면 제가 볼 때 입지를 볼 땐 거기가 더 좋지 않은가요? 직주 근접에서는 강남이 더 좋은데 마포 쪽에 또 지금 자꾸 풀어줘가지고 조금 용적을 지금 많이 풀어줬고 또 더 풀어줄 것도 같은데 그게 아시겠지만 광화문하고 서울역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 계획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용산공원하고 같이 해서 개발이 더 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그 해가 뜨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티가 많을 텐데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강북에 있는 강변 아파트는 아침에 해가 들어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저녁에 해가 들어옵니다. 향이 틀리잖아요. 네. 거실을 갖다 이쪽에다 그렇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를 약간 틀어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변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입지는 이 강북쪽 라인인데 해가 드는 남양인데 그 남양의 고수부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즘은? 한강공원? 거기랑 연계성이 약하잖아요. 강남 쪽은 잘 좀 정리가 맞아요.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치가 강남보다 저평가가 됐지만 제가 볼 때 세월이 흘러서 대체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쪽이
대체지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뉴욕이든 맨하탄이든 도시 재생 과정을 거치면서 구도심 있죠. 구도심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던 타임이 꼭 와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때가 지금 거의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종로 가보셔도 아실 거고, 그죠? 뭐 좋게 말하면 뭐 문화재를 살린다고 얘기하지만 건축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이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도입되면 강북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언급해 주시면서 교수님이 뉘앙스를 들으니 비트코인을 그렇게 뭔가 나쁘게 보지 않으신 느낌 같은데. 저 나쁘게 안 보죠. 네. 교수님 그걸 왜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딱 10년 전에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맞아요. 네, 사기꾼이라고 교수님도 그랬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이 뭐야? 뭐 이런 걸 들고 와서 왜 그랬냐면 저희 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피라미드 트라우마. 아시죠? 다단계. 네.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비트코인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동창회 모임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막 열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비트코인만 판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핸드폰이 같이 있었어요. 네. 이게 핸드폰만 하던 애가 비트코인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명을 듣고서 산 애가 10명 중에 2명이에요. 많이 샀네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당시에. 왜 샀냐면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동창회. 그래서 딱 100만 원씩 샀어요. 네. 제가 알기로. 가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대박 났죠. 맞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거 하냐는데 걔가 또 핸드폰 장사 나중에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 있지 않다가 5년 전인가 제 학교 선배님이 언론사에 계신데 좀 칼럼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비트코인의 진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선배님 뭐 이런 걸 다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제야 이거 잘 봐. 읽어봐. 대충 쓴 게 아니니까 내가 몇 달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장군의 딜레마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출발한 블록체인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논리가 괜찮은 거예요. 맞네 이게. 그리고 저는 그때 현대 화폐의 어떤 공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할 때거든요. 이게 계속 풀어도 되나? 이게 가치가 없는 건데 신뢰로 쌓여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이건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던 때 얘가 나온 배경까지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되게 좋네 하고 넘었어요. 넘었다가 3년 전 되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안 나오고 가네요. 그때 한번 진입하려다가 뭐라 그러죠? 다른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이름만 다른 알트코인. 뭐 여러 개 있대요. 네, 뭐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이더리움, 네,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리프. 잘 아시는구나. 역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더 봐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제가 이제 좀 오 땡땡 선생님의 그 달러의 지정학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서칭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선배님이 던져준 거에 이게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정해졌잖아요. 네, 물량이 개수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화폐를 정치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들이 서로의 사인회에서 움직이니까 화폐량을 함부로 늘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일도 없고 그런 논리들이 잘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뒤로부터 제가 신봉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금태한 지폐를 그냥 불태한 지폐로 바꾼 것처럼 미국이 어느 날 비트코인 다 못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제력으로. 그런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으로 가면 이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확 들고 나오니까 얘가 이기는구나. 잘못하면 현대화폐 시스템과 은행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 모르지. 왜냐면 인터넷이 빠르니까. 그리고서 이제 무슨 과도기라고 그럴까요?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도기라고 보면 같이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1, 2년부터 느낌이 들었고 트럼프 얘기에 딱 이건 트럼프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합리적인 툴을 가지고 나오긴 나왔다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도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게 보신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강의하다 보면 그러니까 1, 2년 전부터는 제가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2년 전에는 거의 안 들어요. 그렇죠. 뭐 VIP 뭐인데도 어딘데도 안 드셨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드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살살.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분명히 좀 뒤처지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네네.